안녕하세요. 부의 독서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국회에서 연설하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악수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사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미쳤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대단하다는 말로도 표현이 안 될 만큼 정말 미쳤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앉아서 악수하는 의원도 있었고, 그 장면을 보면서도 미쳤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님의 내용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사드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고, 불공평한 사회를 공정한 사회로 만들어가고 상위 1%의 자산이 하위 90%의 총 자산보다 많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드 배치는 우리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 손실을 이야기할 뿐 아니라 북핵 미사일을 억제하기 위해 국제 공조를 느슨하게 만들어 북한이 반사 이익을 볼 수 있게 할 우려마저 있다. 또한 한반도의 군사적 정체를 고조시킴으로써 남북 간 군비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만들고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써 결국 국민의 부담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그뿐 아니라 평화통일은 더욱 멀어지고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군사적 긴장만 확대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무런 실익도 없는 정책을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는 많은 국민의 목소리에도 그들은 여전히 귀를 닫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국의 사드 배치 압박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해방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국방을 미국의 군사력으로 의존해 왔습니다. 국방 예산이 부족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1년 예산 400조 원 중 국방 예산은 그 10%에 해당하는 40조 원입니다. 이는 북한의 1년 국민 총생산 30조 원보다 많은 금액입니다. 군사력 지수로 볼 때도 대한민국은 세계 11위고 북한은 25위입니다. 그런데도 자주 국방이 안 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1년 국방 예산 40조 원이면 얼마든지 자주 국방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그 예산을 제대로 쓰지 않고 있다는 점인데요. 방사청에서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사들이는 과정만 봐도 숱한 비리로 인해 국민의 혈세가 허무하게 새어나가고 있지 않을까요? 40조 원을 제대로 사용한다면 대한민국도 미국에서 무기를 사들일 필요 없이 자체 기술을 무기를 만들어 자주 국방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다 보면 결국은 분단 상황이라는 뼈아픈 현실과 다시 마주치게 됩니다. 남북 분단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분담하고 있는 비용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이른바 분담 비용인데 평화통일이 된다면 이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가 찾아오면 군 병력의 규모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쓸데없는 무기 개발 및 구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을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다시 역사를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10년 이후 우리 후손들은 지금의 분단 시대를 과연 어떻게 바라볼까요? 긴 역사의 관점에서 냉철한 자기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단은 우리 민족 스스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외세에 의해 강요된 것입니다. 만약 우리 시대에 분단의 아픔을 극복하고 평화통일을 이룩하지 못한다면
지금의 우리 세대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못난 선조로 남게 될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고비마다 경고음을 울려왔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경고음을 듣지 못한다면 주기적으로 되풀이되는 역사의 판박이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바다를 향해 거침없이 흘러가야 할 강물이 어느 한 시점에 가로막혀 제자리의 흐름만 되풀이하는 형국입니다. 이제 물꼬를 터야 합니다. 역사는 되풀이를 끊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평화통일은 그 시작입니다. 남북이 힘을 모아 민족 스스로의 결단과 의지로 통일을 이룩해야 하는 것이 우리 세대 모두의 책임이자 희망입니다.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꿈꾸며 모두가 평등하기 위한 세상에 위한 룰. 나는 산골에서 태어난 덕분에 자연을 그림책으로 생각하며 자랐다. 자연은 내게 놀이터이자 학교였다.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장자크 루소의 에밀을 접한 것은 한참 뒤의 일이었다. 자연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책이며 그 안에 세상의 모든 원리와 법칙이 다 들어있다는 그의 말을 나는 이미 몸으로 배운 것이다. 자연은 공정하다. 이것이 내가 자연 속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다. 산과 들에서 자라는 온갖 풀과 나무들은 각각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생존 경쟁을 한다. 그들은 자연의 법칙이라는 공정한 룰을 지키며 자신이 태어난 토양에 뿌리를 내리고 마음껏 물과 공기를 빨아들이며 제 몫의 한사리를 이어간다. 땅과 하늘 사이에 직립자세로 자란다는 점에서 인간과 나무는 서로 닮았다. 내가 나무를 좋아하는 것은 땅의 뿌리를 받고 자라면서 끊임없이 하늘을 향해 이상을 꿈꾸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간은 나무와 달리 욕망이 멈출 줄 모른다.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돈과 힘으로 다른 사람을 찍어 누르고 손실을 끼치는 것이 인간이다. 장자크 루소는 사회계약론에서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도처의 사슬에 묶여 있다고 역설한 바 있다. 욕망이 만들어낸 불공정의 사슬, 불평등의 사슬로 인해 인간은 결국 자연이 부여한 자유와 행복마저 잃어버리고 있다. 무너진 공정성이 초래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소득 불균형에 따른 극단적 양극화다. 물론 이런 현상은 애초에 출발선부터 다른 불공평한 룰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는 비단 대한민국의 문제만이 아니며 세계적으로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심각한 병폐다. 최근의 기사에 따르면 전 세계 1%의 부자가 재산의 나머지 99%의 재산을 합한 것보다 많아졌다고 한다. 전 세계의 1% 부자가 차지하고 있는 재산 비중이 2009년 44%, 2014년 48%, 그리고 마침내 2016년에 이르러 50.1%를 기록한 것이다. 이런 불평등 구조는 자본주의 국가의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며 선진국으로 갈수록 더욱 심화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이미 1980년 공화당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집권한 뒤 정치와 경제 모든 측면에서 보수화가 거세게 진행됐으며 그 결과 점차 기득권 세력으로 부가 편증되어 극심한 빈부차를 보여왔다.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의 부자 상위 1%가 하위 50%를 합한 것보다 큰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심지어 월마트 대주주 집안 하나가 소득 하위 1억 3천만 명이
미국인보다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민국도 크게 다르지 않다. 상위 10%의 소득 점유율은 전체의 45%를 차지해 아시아 최대의 소득 불평등을 기록하고 있다. 국내 30대 재벌들이 보유하고 있는 사내 보유 금액은 약 770조 원으로 국민 총생산의 절반에 해당한다. 그리고 정부는 지속적으로 재벌 기업을 도와주고 기업주인 재벌들은 노동자들을 탄압하면서 이윤 극대화를 혈안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 불균형은 기회 평등을 무너지면서 더욱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올림픽 육상 경기에서 100m 단거리 경기와 달리 트랙을 여러 바퀴 도는 중장거리 경기에서는 출발선이 단계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즉, 트랙의 안쪽 1번 주자의 선은 맨 뒤쪽에 있고 차례로 2번부터 8번까지 단계별로 정확한 거리를 계산해 앞쪽으로 출발선을 정해 놓았습니다. 얼핏 보면 출발선이 달라 불공평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공정하고 평등한 룰을 적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육상 경기가 아닌 자본주의 사회의 생존 경쟁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선 태어날 때부터 각자 불평등한 조건을 안고 인생을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을 통해 심심하게 보도되는 재벌 2세, 3세들의 갑질 행위를 보십시오. 그들은 아버지를 재벌로 둔 덕분에 대등하게 게임해야 할 출발선을 무시한 채 대다수 서민을 우습게 하는 갑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가 해야 할 본연의 임무는 국민 모두가 대등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룰을 정하고 그에 걸맞는 국가 행정을 전개하여 불평등 구조를 해소함으로써 모두가 불만 없이 더불어 잘 사는 행복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룰이 바로 국민복지입니다. 인간다운 삶은 공정한 정치에서 국민복지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한 정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을 옹호하고 재벌들과 정경유착의 밀월 관계를 유지해온 부패 정권의 불공정, 불평등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국민복지의 실현은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이명박 정부는 부자 감세를 내세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더욱 부추겼으며 대한민국 10%의 부자가 국가 전체의 부중 45%를 차지하는 기현상을 낳게 했습니다. 나머지 90%의 국민들은 온전히 기득권 정치의 희생양들이 되며 서민 측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제야말로 정권 교체를 통해 대한민국의 잃어버린 주권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2015년 대한민국 정부가 지출한 돈은 국내 총생산 대비 31%에 불과합니다. 이 통계는 지방 정부의 예산이 다 포함된 것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한마디로 박근혜 정부는 짠돌이 정부였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2014년 기준 국민 총생산 대비 사회복지 지출은 10.4%인데 이거 역시 OECD 기준 최하위 수준입니다. 대한민국보다 낮은 나라는 멕시코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불평등을 개선하는 효과는 OECD 평균 31.11%에 비해 대한민국은 8.81%로 4분의 1 수준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민주공화국에서 복지는
특별히 베푸는 시혜나 공짜가 아니라 세금을 내는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입니다. 기득권이신데 서민들을 위해 생각하시는 게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재산이 30억 이상 굉장히 권력자인데 가장 밑에서 가장 안쓰럽게 사는 사람 입장으로 돌아가서 진심으로 그 사람처럼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도와줄 사람이 있을까요? 가족끼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족끼리도 뭐 쉽지만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님 화이팅입니다.